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준석, 송영길이가 저 며칠 전에 한 일주 전에 그 재난지원금 하자고 그냥 확 오케이 해가지고 둘이서 샬라샬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소위 이준석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됐다 하면서 언론은 굉장히 그를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이준석의 모습에 이제 중진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는 어차피 대선을 치르려면 플랫폼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려면 뭘 해야 되느냐?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이준석은 반드시 비대위로 넘겨야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권 교체가 요원합니다.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능입니다. 분열밖에 안 일어납니다. 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저렇게 공격해대는 지금 7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최재형을 공격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치를 전략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권 교체의 그 목적성은 뭐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유승민을 위해서 이준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지금 그런데 이 국민재난금 88%의 지원금을 주자 해가지고 고무줄잣대로 혈세를 퍼주기 합작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송영길의 합작 후속편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8%의 1인당 25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만 대상으로 한 그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규모를 축소해서 유지하기로 했고 또 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1조 4천억 중에 증액을 했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은 33조 원에서 34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채무공화국입니다. 빚공화국입니다. 정부는 당초 소득의 70% 재난지원금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여당은 당정협 과정에서 80%로 올렸고 이후에 송영길하고 이준석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졸속 합의를 해가지고 또 번복했지 않습니까? 100% 다 주자! 이게 말이죠. 이준석이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철학, 소위 국민의힘 철학하고 정반대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버금을 물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100%는 아니고 88%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는 80%로 했는데 8%가 또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이가 양보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자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왜 70, 80, 88%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을 할 만한 설명을 이준석이가 안 했습니다. 오직 정치공학적 계산, 흥정에 따라서 기준선이 정해져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2%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비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뭐냐? 야당 그래서 비판받는 겁니다. 전국민 지원금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규모 면에서는 88%, 100%하고 12%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벼락치기로 자기가 딱 모르게 술 한잔하고 술 한잔 했는지 뭐 한잔 했겠죠. 밥 저녁을 먹었으니까 뭐 맥주 한 컵이라도 안 했겠습니까? 덜커덕 송영길, 노회한 송영길에게
또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 따라서 이준석은 오케이 해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날 뜨거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번이하고 그러더니 윤석열 공격 더 하고 에? 자 그러더니 이제 88%로 했습니다. 100%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2% 고작 깎아줬다 이거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당초 2주로 정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비중이 커지면서 코로나가 언제 꺾일지 지금 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소비 진작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이 같은 방역사항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캐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소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나라 국가는 급속도로 국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라는 사람은 그제 국가 채무를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국가 채무는 2017년 약 660조 원에서 이 17년이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해 아닙니까? 660조 원에서 급속히 늘어서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966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 1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4% 달성 가능성 낮아지고 있고 세수 확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정은 한번 악순환에 빠져들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바로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준석은 아마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네. 이것을 맞춰줬다는 것은 이준석은 100% 처음에 덜컹 해줬다가 88%로 슬쩍 해서 야당이 한 거다. 내가 그래도 12%로 줄였다. 이준석 이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자, 이제 선거 대선판을 위해서 만약에 국민의 힘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비대위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야권 단일화를 못합니다. 단일화 못하면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고 대한민국은 어쩌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을지도 모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